6.25 전쟁하면 어떤 전투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분이 인천 상륙작전이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6.25 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10배가 넘는 중공군에 맞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지평리 전투가 왜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유엔군이 처음으로 승전보를 올린 전투입니다. 둘째, 지평리 전투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인데요. 아군이 한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고 이 덕분에 38도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엔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남침으로 발발합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가 아군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크리스마스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중대 발표를 할 만큼 아군은 승리한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갑자기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벌떼같이 새까맣게 밀려드는 중공군 공세에 아군은 12월 31일에는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 평택 라인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가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지평리는 유엔군이 꼭 점령해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는 보급의 요충지인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평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울이 나오고 북쪽으로 가면 중부전선의 중요한 축선인 춘천과 이어지는 홍천이 나옵니다. 지평리의 위도상 위치가 어딘지 보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양수리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한강과 위도상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평리를 중공군이 점령하면 그동안에는 서울의 측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군은 절대 서울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또 중공군이 여기서 공세를 펼쳐서 양평이나 충주, 제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미 8군의 방어선이 절단되는 거죠. 서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아군 병력은 미 2사단 23연대 전투단으로 배속된 프랑스 대대를 포함해 5,600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중공군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아군은 촘촘한 전술을 세웁니다. 당시 지평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리적으로 사주 방어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형을 보면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분지의 산들을 담장처럼 연결해 천혜의 원형 진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산이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곳이 중공군의 주요 진격로였습니다. 이 뚫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히든카드를 씁니다. 바로 프랑스 대대를 배치하는 건데요. 프랑스군이 왜 히든카드일까요? 이들은 일반 부대가 아니라 알제리, 인도차이나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외인 부대였습니다. 대부분 베테랑으로 구성돼 있어 아군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부대였어요. 지평리 전투에 미군과 프랑스군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북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국군은 2개의 소대 병력이 참전해 프랑스군과 동등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중공군 주요 진격로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했죠. 국군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곳에 배치돼 정말 용맹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1950년도 12월 달에 한국군에 입대해가지고
프랑스군이 원주 전투, 쌍터널 전투 이제 그때 또 많이 저희 전사자가 났기 때문에 저 육군 본부에다가 100명만 좀 빨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대에 저희 배속이 됐어요. 지평리 전투는 다른 전투에 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진 전투였지만 아주 치열했습니다. 1951년 2월 13일 공격을 알리는 중공군 나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됩니다. 박격포가 아군 진지로 끝없이 날아들었고 사방에서 중공군이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성난 바다에 파도처럼 밀려드는 중공군 공격을 당해내기에 아군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미 23년대와 프랑스 대대, 국군 장병들에게 지평리의 밤은 너무나 길고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아군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화력을 집중해서 진지 주변에 빈틈없이 탄막을 구성했고 포 한 문당 250여 발을 발사할 만큼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공군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만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았거든요. 전술도 적절하게 사용했는데요. 중공군은 프랑스 대대가 방어한 그 뚫린 지역을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대대 전방에서 중공군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 상상이 되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전장에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아군 장병들을 섬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팔 소리를 삼켜버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군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신호가 끊기자 중공군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프랑스 대대 장병들은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지를 박차고 나가서 중공군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 기세에 눌려 혼란에 빠진 중공군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여세를 몰아 아군은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어요. 유엔군의 포병과 박격포 세례에 살아남은 중공군은 지뢰지대에서 죽고 지뢰지대에서 벗어난 중공군은 철조망 앞에서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흘간 치열한 전투를 치른 아군은 더 이상 버틸 힘도 탄약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결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평리의 위급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미 5호 기병연대장 크롬베즈 대령의 이름을 딴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가 지평리로 진격해 미 23연대와 연결하는 작전입니다. 2월 15일 오전 7시 M46 전차 1개 중대와 M4A3 전차 2개 소대, 총 23대 전차가 사방에서 쾅쾅 포를 쏘아대며 지평리로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는 항공기가 이들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는 오후 5시 15분경 지평리 남쪽 망미산을 공격 중이던 미 23연대와 연결에 성공합니다. 크롬베즈 부대의 과감한 돌진으로 사기가 저하된 중공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20분도 채 되지 않아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퇴각합니다. 드디어 유엔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 일개 연대 병력 가지고 사흘 동안을 버틴 것도 기적인데, 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적에 이 탱크 부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지평리를 사수했다는 거. 이 전투에서 미 23연대와 프랑스 대대의 인명 손실은 사망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인 반면 중공군은 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군은 중공군 79명을 생포하는 전과도 올리죠. 여기서 지평리 전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유엔군은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중공군 4차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고 서울을 재탈환한 데 이어 38도선 일대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평 전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사수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서울도 회복에 다시 수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진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개 연대가 4개 사단에 포위돼서도 결국은 굴하지 않고 지켰다는 게 그게 중공군도 놀랬고
또 아군이나 뭐 유엔군은 거기서 자신을 또 가지고 이제는 다시 공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38선 이후까지 공격했다가도 그러고 다들 만약에 지평을 사수하지 않고 뺏겼다 하게 되면은 낙동강까지 다시 후퇴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군과 프랑스군, 국군이 서로 협조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맡은 지역을 끝까지 사수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휘관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평리 전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먼저 지평리 전투를 이끈 지휘관 중 매튜 리즈웨이 장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미 8군이 대규모 공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중공군에 대한 공포를 털어내고 유엔군의 강력한 공격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웨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면적인 공세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공세로 나가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력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중공군의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비록 소규모 전투지만 작은 승리를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자는 계획이었죠. 위력 수색의 일환으로 썬더볼트 작전과 라운드업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 작전에서 승리를 거둔 유엔군 장병들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마침내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지휘관은 23연대장 프리만 대령입니다. 그는 다리에 중공군 박격포탄 파편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상당한 다리를 압박붕대로 감고 쩔뚝이면서도 연대에 남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리 전투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바로 프랑스 대대를 이끈 몽클라르 중령입니다. 그는 컴컴한 밤이 되도록 일일이 홀을 찾아다니면서 사기가 떨어진 장병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클라르 중령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대대급 규모 부대는 중령만 지휘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중장이었던 몽클라르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급을 낮춰서 대대장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장군이 계급을 낮추고 대대를 지휘할 수 있냐라는 국방차관의 만류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유엔군 깃발 아래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22개 나라가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 이들이 기꺼이 참전한 이유.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 말 외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나라 중에 미국은 가장 많은 180여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전사자를 포함해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실종자가 13만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6.25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나라는 초기의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평리 전투가 벌어진 지 7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6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 전적비 일대에서 전승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평리 전투에 참전했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국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 박동하 참전 용사도 참석했는데요. 그는 1951년 2월 프랑스 대대에 배속됐고 지평리 전투를 포함해 수많은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6월 프랑스로부터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지평리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과 국군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국군 장병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